안녕하십니까, 정기훈입니다. 이번 양평군에서 기획한 한국의 미술인문학 특강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5번에 걸친 기획으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이 시간에는 한국 미술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앞파트에는 주로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인들의 삶의 공간, 거기는 자연도 될 수 있고요, 주거의 공간도 있고요, 또 생활의 어떤 이 삶에서 느껴지는 그 자잘한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화가들이 그려냈는가,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요. 두 번째 파트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남은 문화재들, 우리의 문화재 속에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르의 문화재 안에서 또 어떻게 예술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간직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에는 우리 회화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주로 조선시대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그림. 조선시대 그림이 지금 이 회화의 특성상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별로 그때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림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 앞치 타임에는 이렇게 한 24편 정도의 그림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는 시간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 순으로 된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맨 위에 보시면은 매화, 그 다음에 눈이 쌓였다. 매화가 핀 초가집, 그 다음에 매화, 그 다음에 이렇게 매화 꽃이 나오고 봄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개 초봄부터 시작을 해서 한 절반 정도가 봄까지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도 봄을 아주 느끼고 있는 좋은 시점이지만, 그러면서 여기에 발을 담그는 거죠. 탁 쪽이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숲, 이러면서 폭포를 보고, 여름이 되죠. 한여름 적벽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거, 선비들의 삶, 폭포 이렇게 나오면서, 가을은 가볍게 넘어가면서 바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이런 시점. 되게 가을, 이 초봄, 그러니까 늦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초봄부터 시작을 해서 늦가을까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같이 보는 시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볼 때에도요, 여러분들이 그 공간 안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마주하고 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헌에서 관매, 매화를 감상하다. 가헌에서 매화를 감상하다. 저 작자는요, 석당이라는 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석당이죠. 석당이라는 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가헌관매. 가헌관매. 가헌이라고 하는 거는, 헌이라고 하는 건 집헌자입니다. 집. 그래서 정이라든가 헌이라든가 루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도 있고요. 그런 것이 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집의 이름을 따서 호를 짓는 경우 있죠. 신사임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계신 분, 그 사람 이름을 딱 지칭하는 것보다는 그 집에 계신 분, 어떤 궁전 밑 안에 계신 분, 그럼 전에 계신 분,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폐에 계신 분, 폐하, 누가 밑에 있는 분, 누하, 그 다음에 당하, 각하, 어디 전각할 때 각 밑에 있는 분, 그 각하, 이런 말들이 전부 그분들을 직접 이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만약에 이런 헌에 있다 그러면 헌하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그 집을 부르는 그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에 따라서 집의 명칭이 많이 다르다. 근데 이 헌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집에서 지금 여기가 사랑채입니다. 여기 이제 담장이 이렇게 둘러져 있죠. 둘러져 있고, 그러니까 이 안채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에 있고, 사랑채에 친구들이 모여 있고요.
이 그림은 사실 지금 현대적인 구도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운데를 딱 잘라갖고 양분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것도 가운데도 아주 가볍게 이렇게 있는 둥 없는 둥 한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두 줄을 실패한 듯이 두 줄을 긋듯이 이렇게 해서 양분하는 거. 이런 구조는 사실은 좋은 구도는 아니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딱 잘라갖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가 하는 그러한 관심. 일단 동양화를 보실 때는요, 한국화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화와 서양화 혹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들은 무엇이나 옛날에는 그 어떤 도구라든가 붓이라든가 뭐 또 물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서 서양화, 동양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종이도 그렇고요. 뭐 화선지에만 그리는 것이 동양화다.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이제는 또 뭐 조각이다. 혹은 뭐 회화다. 이런 것도 구분이 없어요. 그 회화에도 막 덕지덕지 뭘 붙이기도 하고 뭐 입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서는 이제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구라든가 표현의 그런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있지 않다. 더구나 예전에는 2차원 공간에서 이게 평면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입체 내지는 4차원까지 넘어가는 그다음에 프린터기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런 3차원, 4차원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화라고 하는 장르는 이제 전통에서만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전통의 회화를 보면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옛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리밥 같은 거 어렸을 때 먹던 어려울 때 먹기도 싫었던 그런 보리밥을 요즘 찾아다니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리밥을 왜 먹게 되는가? 그때는 참 입에 껄끄럽고 먹기도 불편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건강이 좋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뭐 때문에 저 그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일단 좋다. 저런 데 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일단 나의 인생의 이런 앞에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과연 우리 옛날 사람들이 살던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내용들인가. 옛 그림에는 우리의 그리움이 있죠. 그리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림 아닙니까? 그리다라는 것은 그리워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을 옛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실제 살지 못하지만 그래 살고 싶어 했던 방법대로 한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냐면요. 6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문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이 오픈한 시간들은 매화가 지금 한창 펴 있는 시간입니다. 매화가. 그러니까 이 매화가 이 정도로 활짝 펴 있었기 때문에 봄바람이 적당히 들어오는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 촛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촛대가 있는 거로 봐서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시간일 텐데 비교적 좀 늦여름 아주 매화가 이제 곧 질 무렵 다음 주 매화가 지니까 이번 주 꼭 모이세. 그래갖고 아주 가까운 친구들 6명을 모아서 했는데 이 집에 모여 있는 친구의 집이 아마 석당의 집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석당이라는 호를 자기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웃이라는 영조 때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영조 정조인데 영조 때 화가가 석당 이웃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호를 돌석자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돌을 한번 봅니다. 자, 이 돌을 아주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거만큼 두껍게 여기 벽도 아주 두껍게 했는데 이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하고 근데 여기 또 보세요. 수석을 2개를 이 좌대에다가 올려갖고 수석을 2개를 여기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듣기로는 이 돌 이런 괴석 이런 것들을 수석 이런 거 모으는데 아주 취미가 있었던 분이다. 일화로는 신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놀러 갔답니다. 세배를 갔답니다. 세배를 하고 딱 보니까 아주
멋진 돌이 하나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기웃기웃거리니까 신이가 그게 마음에 드는가? 그랬더니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시게. 그래서 하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돌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았고 자기 이름에 돌석자를 지을 정도. 그래서 이 수석과 그 다음에 이 꽃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들, 여기도 매화를 심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원 공간이 되고요. 여기 사랑방 공간이 되면서 사랑방 공간을 2대 1로 나눴고, 그 다음에 사랑방 공간에서 안채로 연결되는 이런 회랑 같은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옛 사람들의 집을 볼 때,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옛 사람들의 주거 공간에서 여성들의 공간과 남성들의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가 안채에서 이 바깥 행랑채 혹은 사랑채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위치가 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 담장은요, 꼭 사람 눈만 보일 정도의 위치에, 보통 성인들의 눈만 보면은 대부분 사람을 알아봅니다. 근데 머리만 봐도 몰라요. 모자를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까지만 볼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이미 우리 한식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에서는요, 안채 마님들이 어느 친구가 어느 손님이 드나드는지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예? 이미 중앙정보부예요. 예, 딱 체크하고 있다가 거기서 일로 올 때면 일로 지나서 이렇게 문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이 5분이 오시니까 술장 준비해라.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릅니다. 술상 좀 준비하시게. 그럼 그때부터 한 30분 걸릴 것 같죠? 근데 10분도 안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와 그런 센스를 보고 이 집안이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어떻게 조화 있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 손님들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추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쑥쑥 그렸겠죠. 그리는 것을 보고 이게 요즘 때문에 인증샷을 남긴 겁니다. 우리 6명이 모였으니까 인증샷 남깁시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석당이 그리시게. 근데 딱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좀 한마디 쓰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화제라 그래요. 요거를 화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의 제목, 그림의 주제,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화제를 여기다 남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좀 안 보시지만은 회자 고등하여 매화 설리지니라 오제 청시성이면 수죽 비린 여비리니라. 외로운 등불, 이게 등불이죠. 외로운 등불 아래 함께 모여 앉았는데 매화가 눈 속에 정말 피었네. 우리들의 맑음이 우리의 본래 성품이니 수척한 대나무 이웃할 만하지. 수척한 대나무와 이 맑은 그러니까 매화 죽이죠. 매화 죽이 함께 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화제를 썼네요. 전기라는 작가, 밭전자 전기인데요. 전기라는 작가가 쓴 매화초옥이라는 작품입니다. 매화초옥, 전기. 전기는 19세기의 그 작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원 있죠. 삼원, 오원, 단원, 해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바로 뒤에 나왔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지금 자기의 초가집이라고 하는 이 초옥에서 창을 넓게 내고 그 안에서 뭐 책을 보는지 상념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데 아주 주변이 다 매화로 장식돼 있어요. 매화. 그래서 매화가 4군자 중에 하나죠. 매란국죽. 근데 매화는
음력으로 2월 달, 1월, 2월 달에 이제 피기 때문에 아주 봄을 알리는 그 꽃입니다. 매화는 어떻게 이파리가 아니죠, 그 꽃이 아주 유들유들하면서도 그 향기가 그 꽃에 비해서 굉장히 진하죠. 저도 자그마한 초옥을 하나 여기 양평에 있는데 거기에 매화를 갖다 심었어요. 두 그루 심었는데 그 한 10m 전망부터 그 매화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그 매화를 실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옛날 학자들이 매화를 철을 삼았다. 그리고 학을 자식 삼았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고고한 자태를 가진 꽃이 매화인데, 매화를 아예 그 안사람으로 생각하고 같이 그냥 살림을 차릴 정도로 그렇게 매화와 한 살림 차리는 그런 정도. 그럼 또 거기에 이 산 속에 학이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깊은 산에. 그럼 그 깊은 산의 그 학을 내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매처 학자, 매화를 처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그 송나라 때 그 시인 인포라는 사람이 매처학자로 살아왔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매처학자.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조선의 선비들도 매처학자를 흉내내고 싶어 했어요. 이 구조를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산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기는 주거 공간이 되고요, 여기는 자연의 공간이 됩니다. 그 사이를 그럼 이 밑에는 이제 저쪽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개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를 이게 나무로 된 조그만 다리가 겨우 요즘 같으면 자가용도 못 가는 데고요. 그냥 사람이나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왔는데, 이 손님이 빨간색 옷을 입고 왔네요. 사실 저 빨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묘사일 텐데, 매화색은 분홍색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이 아주 온몸에 그 옷에 다 이렇게 짙게 배인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는 뭘 하나 또 메고 도네요. 아마 지팽이를 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는 꽤 높은 곳을 지팽이를 짚고 올라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 친구한테 자기가 건강하다, 내가 그래서 지팽이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메고 온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좀 호기를 부리는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실제 저 손님이 이렇게 왔는지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지금 하얀 옷 그냥 평상복을 입은 게 아니라 다소 실록을 해당되는 연두색 이 옷을 입고 있네요. 입고서 아마 이게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은데 뭔가 명상에 빠져 있는 건지, 그런데 이 친구는 소리 없이 일단 뭐 그때야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온대면 오는 거고 오늘 중으로 오면 다행이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다가 이 친구는 지금 아직 이 친구의 인기척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위치해서 지금 이 친구는 딴정을 피는 거죠. 만약에 여기 때문은 이 친구는 이 문 밖에 나와서 뭐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직은 이 친구가 온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문은 열려 있지 않는 거죠. 이쪽 창문이 열려 있는데 이 창문은 이쪽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자기가 손님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속세를 떠난 거죠. 속세의 탈속적인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은 이 친구가 아직은 자기의 삶의 공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파교신매. 자, 심사정이라는 작가입니다. 심사정은 1707년에 태어난 조선의 그 회화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1392년에 개국을 했지만은, 그러나 작가들이나 활동을 제대로 할 때는 대체적으로 안평대군을 좀 먼저 꼽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이제 그 셋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평대군부터 그때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안견, 목류도원도 들어봤죠? 예, 안평대군의 꿈을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 목류도원도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초창기 인물들은 그 안견과 강희맹, 강희안, 강희맹 형제. 예, 그다음에 중기로 들어오면서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부터 한 150년 가까이를 중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중기 시대에는 김씨, 이경윤, 이정, 어몽룡, 이징, 한갑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1850년부터입니다. 영종조 시기 이후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두서, 이인문, 심사정, 최북, 그다음에 아까 했던 단원, 해원, 그다음에 오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후분.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심사정이라고 하면은 후기 사람이에요. 후기. 그래서 이 다리를 말을 타고 지금 이 당나귀죠. 말이라고 하면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는 이제 폰이잖아요. 쪼락말 같은 그런 개념으로 당나귀를 타고 예전에는 이렇게 산간길들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산악자전거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이 의관을 갖추고 그리고서 이 다리를 넘어서 매화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매화를 찾으러. 그러니까 지금 매화가 여기 있잖아요. 막 이런데 있는데 매화를 따는 것도 아니고 매화를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눈에 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기에 또 누구 사환이 같이 따라가네요. 사동이. 그래서 이 양반은 이게 좀 편안하게 갖고 그다음에 사환이 좀 여러 가지 짐을 들고 뒤따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소나무가 잘 걸쳐져서 마치 아치 형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그다음에 예장소요도. 예자는 끌 예자입니다. 끌다. 그래서 사실 지팡이를 짚다 이렇게 되는데 뭐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소요하는 그러한 지팡이가 보이죠. 지팡이. 그리고 소나무가 있고요. 평상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리 산이 있습니다. 동양화는 색칠한 공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서양화와 동양화를 보는 법이 완전히 달라요. 동양화는 절제미, 공간을 보는 거예요. 공간. 자, 비어있다라고 하면은 빌허자인데요. 무엇이 비어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허와 무. 없다. 무의 반대는 유예요. 허의 반대는 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와 무 이런 개념들을 인식해야 돼요. 없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우리가 볼 때 물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거죠. 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부자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바로 그 사랑을 가졌으면 모든 걸 가졌다. 그런 걸로 바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인데 바로 추상을 그리고 없는 것을 그리는 것이 동양화입니다. 그래서 동양화는 물감이 많이 안 들어요. 눈을 그려도 눈을 그리지 않으면 돼요. 그냥 하얗게 놔두면 되는 겁니다. 서양화는 하늘을 그려도 하늘 색깔을 다 그려요. 그리고 동양화는 여러 번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거기 담체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쫙 칠하면은 그게 또 칠한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개칠이라 그러는데 덧칠을 한 것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동양화는 어떻게 보면은 일필휘지라 그래요. 한번 딱 내공이 쌓이면은 그냥 한 손으로 딱 그려버리고 색칠도 하나로 딱 해버려야지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만이 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동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을 그리더라도 여기는 아무것도 안 쳐있고 끝에만 살짝 칠한 겁니다. 여기 그림, 여기에 그 안개가 쫙 낄 수도 있겠죠. 이 공간을 이렇게 나눠요. 삶의 공간과 이승과 저승, 차안과 피안 이렇게 나눠갖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허전할까봐 여기다가 낙관을 찍어놨네요. 그것도 달처럼 해처럼 이렇게 낙관을 찍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나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아까 관산을. 자, 소요라는 말은 장자라는 책의 한 편의 이름이 소요야입니다. 소요유. 소요유 편이 제1편이고요. 제물론 편이 제2편인데요. 그 소요유라는 것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곳에 그 제약받지 않고 그 허공을 뛰어넘으면서 거기서 논이는 것, 그것이 소요유죠. 그래서 노장사상이 도교인데요. 우리나라의 자연주의 이 작가들은 대부분 다 도교적인 그런 것에 상당히 많이 심취되어 있습니다. 자, 장등만이라는 작가의 송하문동자동. 자, 이 동자가 이 집에서 이제 일종의 하인이죠. 여기서 뭐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청소를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호텔 나오면은 호텔을 이제 사람이 바뀔 때 막 그 뒷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갖고 여기에 살고 계시는 그 은자를 만나러 손님이 와서 주인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소나무 밑에 동자에게 물었더니 사체 약거라.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그 나무를 캐러 약초를 캐러 그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산중에 지금 계시다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건 선생님은 산 안에 계시다는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운심부지처라. 그 구름이 깊어서 내가 그분이 있는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별거 아닌 대화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물을 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송하문동자도예요. 어디서? 소나무 밑에서 동자에게 묻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나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소나무는 되게 이제 늘 푸르죠. 그리고 오래오래 살죠. 십장생 중에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장생. 그 다음에 어떤 선비들의 그렇게 시들지 않는 절개 뭐 이런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서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손님이 어떤 여기에서 숨어 살고 있는 은자를 찾아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갖고 있는 절개와 지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존경심을 갖고 있는 분이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전기라는 작가의 계산포무도입니다. 포라는 포라는 요거의 포예요. 꼭 대나무 같죠. 예, 그런데 목속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벼목의 방동산이 속에 사초과에 속하는 그 사초, 사초가 포예, 사초포. 그래서 이 포라는 단연초인데 이거는 주로 돗자리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억새 같은 그런 풀 같은 것이 되네요. 그래서 계산포무도라. 포무도, 계산포무도. 대개 이런 집들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따뜻하거나 보일러가 잘 나온다는 거나 무슨 뭐 크다거나 뭐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거나 이런 종류의 중요한 건 않고요. 그냥 거기서 내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그 두 채가 있어요. 두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채가 있다는 것은
주인이 사는 장소가 있고 하인이 거하는 장소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동양화의 특징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압축 파일을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동양화가 더 맛이 있어요. 볼수록 자기가 상상하는 것만큼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도자기를 만들더라도요. 도자기의 절반은 장인이 만들고요. 나머지 절반은 누가 만든다? 나머지 절반은 마시고 쓰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라가 처음에는 A라는 칼라가 됐는데 그게 쓰다 보면은 거기에 차물이 배고 손때가 묻고 이러면서 A-라는 색깔로 바뀌고 그게 됐을 때 그게 이 작가가 원하던 최종의 색깔은 그 색깔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깨끗하고 새 거를 좋아하기 좋지만 이 뭐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아주 오래된 거를 아주 귀한 시간에 내놓습니다. 막 이렇게 이빨도 나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가 바로 이 오랜 동안의 사람의 이런 그 채취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하나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선. 여러분 잘 아는 정선이라는 작가입니다. 심화춘감이라. 이제 대충 이런 삶의 공간과 저기 이상향의 공간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대각선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이제 보이죠, 이제 좀. 저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봄에 취한 언덕 뭐 이런 거죠. 봄에 취한 언덕에서 뭐 이런 거죠. 봄에 취한 언덕에서. 자, 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벌써 이제 술병이 막 쓰러져 있어요. 술병을 다 비운 거죠. 술을 따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이 없어. 그래서 팽개친 겁니다. 팽개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핵심은 요거예요. 지금 여기 꽃을 자기 나름대로 꽃을 꺾어다 지금 놓았어요. 그러니까 꽃과 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꽃을 따놓고 내가 오늘 술 먹을 사람이 없으니 너와 꽃인데 대작하리라. 그래서 꽃을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진달래 개나리가 있네요. 진달래 개나리를 꺾어다 놓고 자, 진달래 한잔 할까? 그러니까 그 진달래가 뭐 그래서 진달래가 꽃잎을 하나를 탁 해서 지가 이제 딱 놓고서 그래 내가 먹지. 그리고 뭐 그러면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눈빛을 보십시오. 개슴치레하죠. 저 개슴치레한 것이 술에 취해서 개슴치레한 것인지 꽃에 취해서 개슴치레한 것인지 그리움에 취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상상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꽃을 찾아 봄에 젖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했는데 꽃을 찾아 봄에 젖는다. 또 정선의 같은 작품입니다. 좀 컬러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요. 독서 여가. 책을 읽다가 여가를 남은 겨를 책을 읽다가 겨를 읽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저를 저 말이 상당히 와닿아요. 여러분 책을 읽을 겨를이 없으신 분들은 책을 읽다가 겨를이 난다? 책을 보다가 내가 틈이 없다. 내가 책 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뭐 전화할 것도 잊어버렸고 약속도 잊어버렸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겨를. 이 폼새로 봐서는 지금 여름이에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계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데 아주 그렇게 읽다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다시 쓰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은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만나 놓기 때문에요. 아까 꽃을 앞에 놓고 대작을 한 것처럼 책을 앞에 놓고 그 책을 쓴 사람, 그 성현의 말씀 앞에 자기가 조아리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신독이라는 말을 쓰죠. 신독은 신중하다 내지는 삼간다 이런 뜻인데 홀로 독자 삼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가능하면 삼가라. 두 번째는 혼자 있을 때에 더욱 조심하라. 그 두 가지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 뭐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혼자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일수록 누가 옆에 있다라든가 되게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혼자 있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 그 신이 함께 하고 있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고사 탁족도. 자,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술상을 받고 왔네요. 이 양반은 지금 배를 쫙 내밀고 아주 최대한 피부를 노출해서 이렇게 지금 탁족. 여기서 바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기가 육지가 있는지 모르겠 이 물결로 볼 때는 지금 그냥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위험하게 파도도 이 정도 치는데 여기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호방하죠, 호방해. 저 사람 저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려고 막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근데 술 취한 것도 아니야. 거기에서 지금 아주 자기의 호기를 부리고 있죠. 저기에 자그마한 이러한 그 섬도 보이고요. 자, 대부분 다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에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시종이 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탁족을 하고서 자기가 자연에 자기 몸을 던졌지만 그러나 이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시선들은 아직까지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꽃이 이렇게 펴 있고요. 자, 이 조영석의 노승탁족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자, 이 지금 노승이라는 그 승려죠. 승려인데 머리가 좀 짧고 그런데 머리가 짧은 거 완전히 자르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노승이라고 보니까 별로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퇴임한 승려죠. 그 자유의 어떤 인이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지금 몰골도 굉장히 이렇게 귀티가 나는 몰골은 아니죠. 그다음에 근육 좀 보세요. 승려치고는 상당히 침깨나 쓰던 그 승려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목을 붙일 때 이 노승인데 이 정도의 그 청년 같은 느낌과 근육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여기 와서 혼자서 다리에 발을 담그고 피하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뭔가를 골똘히 내가 지금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저놈들한테 뭐 이러가면서 나름대로의 그 고민과 자기의 원한과 또 포부와 꺾여진 어떤 그런 야망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탁족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발을 담궜다 이런 수준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탁족에서는 혹시 여기 기독교인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목욕을 다 하면은 나중에는 평소 때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이 욕심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그런 그 그런 찌꺼기들을 발을 씻는 작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구도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러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도량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세왕의 태종대, 부산의 태종대가 옛날엔 저랬었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고산기 지형이기 때문에 이 바위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주변에 그렇고요. 서울 주변에 광주 산맥이 떨쳐 나오면서 저기 도봉산, 북한산, 또 북악, 인왕산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게 전부 다 바위산이죠. 이쪽으로 또 내려오는 산들, 이쪽 광주로 내려오는 산들도 수락산, 불암산, 검암산, 망우산, 그다음에 용마산, 아차산 건너뛰어가고서 이성산성,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남한산성을 이루는데 남한산성에는 청량산과 검단산이 두 개가 있고요. 검단산이 또 하남시를 중심으로 해갖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검단산이 또 있죠. 검단산의 그 줄기와 그다음에 예봉산의 줄기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거기에 팔당댐이 만들어지고요. 팔당댐부터가 한강이 되는 거예요. 팔당댐까지는 북한강, 남한강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이런 산의 물의 줄기의 흐름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그런 산세 그것을 바라보고 즐기고 거기에 숨어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양평으로 올라오면서는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양평 아닙니까? 남한강, 북한강 사이에 언저리에 있는 아주 좋은 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양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나무들이 먼저 돌산들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초막들이 있고 뭐 이런 이거는 뭐 거의 산막 내지는 무슨 뭐 농막 수준의 이런 그 집들. 여기에도 보면 이게 이제 오래 침식되면서 여기에 조그만 그 흙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소나무들이 자라고 이렇게. 자, 이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여기 거북이는 보이죠? 그래서 이 그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냥 선이라 그랬어요. 양선. 그 다음 것도 김홍도가 자 저걸 잘 보면 재밌어요. 이 지금 달마 대사가 앉아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를 건너고 있어 지금. 뭘 타고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풀리파리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뭘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경지죠. 저거는 뭘까요? 뭘 탔을까요? 요 배하, 새우, 큰 새우, 큰 새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도교적인 경지의 그림들이 많다. 도교라고 하는 건 불로장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일부로 있다가 그 기운이 응축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걸 기 빠진 날이라 그럽니다. 기운이 빠져온 거지 귀 빠진 날이 아니에요. 원래 요즘은 표준어가 귀 빠진 날도 표준어가 됐어요. 하도 사람들이 귀 그러니까 기 빠진 날이에요 원래 기. 그래서 그래서 기가 몰렸다가 마치 수증기가 이렇게 몰리면은 물방울이 됐다가 그것이 다시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자연의 모든 기운이 응축됐다가 다시 흩어진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다 말이죠. 똑같은 새우를 타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남의 승용차를 빌려 탔을 때 이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거나 불안하게 하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올 때는 언젠가요? 믿음이 생기거나 또 그 사람이 잔다고 뭐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인물 없는 사이. 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긴접성이 확보됐을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도 자연과 혹은 자연을 매개로 해서 어떤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거와 합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합일이라 그래요. 자연합일. 되게 다 도교적인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송계 한담도. 자, 한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모여서 소나무 밑에서 한마디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개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양의 선비들에게는 윤리규범, 꼿꼿한, 변하지 않는 절개 이런 거죠. 조선시대에 지금 그림들을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를 끌고 있는 화두 한마디를 얘기하자면 주제 한마디라면 의리예요. 의리. 요새 어떤 선지자들 보면 의리 뭐 이렇게 막 떠드는데 의리가 조선시대를 끌고 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이에요. 그 정치 철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조선 개국을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관점입니다. 조선 개국. 조선 개국은 이성계의 어떤 창업 내지는 그 구테타를 통해서 조선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 이 구테타를 반대했던 파와 찬성했던 파들이 나눠집니다. 그 파들은 전부 다 고려 말기에 그 중요한 그 요직에 있었던 관리들이었어요. 학자들이었어요.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쪽은 고려를 잘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하자 하는 파가 있고 이건 안 된다. 새술은 새부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파가 있습니다. 그 새술은 새부대의 파가 바로 사공파,
훈구파가 되고요. 그 훈구파의 대표적인 선수는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절이파 내지는 또 나중에 그들이 밉다고 해서 그냥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살인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살인파의 대표적인 분은 바로 포은 정몽주죠. 그래서 조선조 500년이 결과적으로는 정도전이의 그런 위대한 사상성과 그러한 개혁의 실천으로 통해서 500년의 기틀을 놨죠. 그래서 한 그 시대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 틀을 바라봅니다. 이념과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자들이 전부 포은을 따라서 전부 제하 세력이 됐어요. 살인파가 됐어요. 그 살인파가 결국은 불사이군의 절이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조선 시대를 끌고 왔던 선비들의 화두는 의리였어요. 그 의리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 도청도 되지 않는 곳이죠. 이런 데서 이 소나무 밑에서 동원결의를 하듯이 뭔가를 역모를 꾸미는 건지 아니면은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세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송간, 소나무 사이, 소나무의 바람 소리, 소나무의 그림자, 소나무의 바람, 소나무 아래서 송단, 소나무가 서 있는 낮은 언덕, 송림 오현, 송림, 중림 칠현, 이런 것들 들어봤잖아요. 그들이 한 얘기를 하나를 보면은 은자가 읊은 시 한 수, 작자 미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벼슬을 매양하랴 고산으로 돌아오니 일확송풍이 내 진구였다. 진은 이제 그 먼지 진자입니다. 진구 다 씻었다. 송풍아 세상 기별 오거든 불어도로 보내거라. 소나무가 내 생각을 지켜주는 나의 수호신 같은 그런 생각으로다가 소나무에게 자기의 어떤 부탁을 하고 이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폭포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데, 자, 폭포. 우리가 생각하면 폭포를 이렇게 끝에다가 거의 종이 끝에다가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폭포를 이렇게 해놨어요. 폭포가 갖고 있는 상징은 뭘까요? 물의 기운이죠. 물의 기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의리라고 하는 거는요, 상황이 좋을 때 지키고 나쁠 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힘차게 내려와야 돼요. 힘차게. 저 물이 하나의 그 세포라고 친다면은 그 물이 떨어질 때 자기가 죽을 거다. 내가 가서 어떻게 될 거다. 그 계산하면 아마 못 떨어질 겁니다. 근데 과감하게 자기를 던지는 거죠. 자기를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를 버릴 수 있을 때 그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공간에 뭐 또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있다. 자, 여기 공간, 여기 이것을 이제 지시하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지휘봉 내지는 여론, 삿대질 같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줄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기도 하고 우리를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걸터 앉아 폭포를 바라보는데 폭포를 바라보는 게 좋다.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게 아니라 미학적인 그런 관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반추해보는 그러한 작업이다. 그런 살아있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동양의 미학, 동양의 그림, 동양의 예술을 읽을 때는요. 문학이든 예술작품이든 간에 하나의 그 언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운생동. 기운생동이 하는 그러한,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기운이 좋다. 그 기운을 보니까 막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 그림을 걸어 놓으니까 우리 집안이 그냥 생명력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그 물기운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저 양반은 지금
저 양반은 지금 뭔가에 저 폭포를 바라보면서 엄청 취해 있어요. 응? 내가 지금 저게 끝날 때까지 여기 서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요즘 동자를 여기다 뭐는 게 동자는 지금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몇 시간째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어디 가서 숨어 있을 데도 없고, 지금 여기 끝인데, 그러고 저 먼저 가 있을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미 팔짱을 다 안에다 그 옷소매 안에다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바위처럼 굳어졌어요. 굳어진 상태에서 자기 숨만 쉬는데 그 숨 쉬는 것이 이 호흡과 똑같은 거죠. 자, 여기 폭포를 보시더라도 폭포 중간에 요 돌멩이를 그린 거 있잖아요. 요게 또 엣지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갈라져서 들어와 갖고서 다시 여기서 나와서 만나 갖고 또 다 갈라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이게 막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다시 합쳐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갈라졌다가 뭐 그런 것이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정세광이라는 작가 이 작품 하나만 남겼습니다. 삼태그물 거두기. 이 이제 그물을 이렇게 했다가 쭉 잡아당기면은 그 밑에 이렇게 그물이 쭉 모아지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 있던 물고기들이 함께 잡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죠. 배를 멈추고 물고기 헤아리기. 박주 수어도라. 이제 이 숲으로 이 섭으로 이게 뭐가 잘 안 되는가 봐요. 보니까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뭐 영 효리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엎드려 갖고 이걸 갖다 이렇게 내가 지금 시기를 잘못 맞췄나 아니면 장소를 잘못 선택했나 별별 고민을 다 하다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통 뒤지는 수준이에요. 그런 정도.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새들이 날고 유유히 날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새는 새대로 움직이고 생동력 있는 두 가지 사물들이 이 두 개 공간을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 세상의 공간과 이 세상의 공간. 현실의 공간에서는 뭔가 잘 안 되는데 얘는 아무 일 없이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것도 두 마리를 그려놨어요. 얘는 지금 이걸 잡아가지 못하면은 너 하루 종일 뭐 하고 들어왔다가 지금 한 마리도 안 잡고 좀 너 뭐 했냐? 기름값만 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지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지금 하여튼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더 언제까지 이게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집에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소나무 아래서 폭포를 바라봄. 이게 또 같은 종류가 이인상이라는 작가. 소나무 아래서 폭포를 바라봄. 1710년에 태어나서 51세의 나이로 죽은 사람인데요. 자, 이게 사람이 지금 뭘 보는데 소나무 아래는 아닙니다. 소나무 아래는 아니고요. 소나무 옆이죠. 근데 이 바위가 있고요. 이 바위에서 자라난 어떻게 보면 바위와 같은 그런 근육질을 가진 소나무가 이렇게 물을 향해서 저쪽을 향해서 지금 아주 이 사나운 물결과 같이 맞짱 뜨고 있죠. 이런 심산고구에서 그래서 아까 소나무 밑에서 그 하인에게 묻는 것처럼 소나무 밑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소나무 밑에서 한다라고 하는 공간은 단순히 소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가 갖고 있는 상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강희한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의 이제 그 작가가 되겠습니다. 강희한 1419년에 이제 태어났던 사람이고 그 강희맹이라고 들어봤어요. 두 개 형제인데 두 분 다 형제가 아주 다 화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대개 지금 동양화를 볼 때는요. 서양의 철학은 변증법이에요. 정과 반. 동양의 철학은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 그거는 음은 정이고요. 정지돼 있고 고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은 움직이는 것이고 밝은 것이고 뜨거운 것이고 액티브한 것이에요. 자, 그림 속에 그런 것들이 같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선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한 그 고사라고 돼 있어요. 뭐
고절한 선비인지 고고한 선비인지 내지는 고고함을 지키려고 하는 지성인인지 어떻든 고사야. 고사가 물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자, 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흐르고 있고요. 물은 흐르고 있고요. 아주 검게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절벽과 바위. 바위는 물은 동이고요. 바위는 정이에요. 예, 그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선비는 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칡넝쿨 같은데 칡넝쿨처럼 막 내려와서 거의 물에 닿을 듯한 이 칡넝쿨. 얼마나 액티브하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선과 부드러운 선, 강한 선과 부드러운 선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흰색과 검은색 이런 것들이 서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는요, 괜히 중간에 서서 이래까 저래까 하지 마시고요, 양극단으로 가봐야 돼요. 양극단에 가야지만이 그 중간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있을 때, 진퇴양난일 때 가는데 그 양쪽으로 딱 했을 때 이쪽 끝으로 갔을 경우 저쪽 끝으로 갔을 경우 가정해 보면은 판단이 그래도 이쪽이 낫겠다 이런 판단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돛담배 타고 건너기. 대개 이 부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부채 모양의 이렇게 펼쳐진 것과 이 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활동력을 갖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수직으로 물결이 수평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체크 무늬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좀 더 박진감과 생동력과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안정감을 같이 심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들밥, 야반이죠. 들밥. 그래서 정말 그 노동 후에 이제 막 흐드러지게 서로 포식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 들에서 일하던 이 어떤 노동자들에게 밥을 날라다 준 사람은 밥을 주고 난 다음에 애한테 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개만 홀로 지금 이게 참 엣지 있는 얘기예요. 그죠? 개가 따라온 거예요. 집에서부터 뭐 부스레기도 좀 남을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남길 리가 없어요. 그죠? 남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도 지금 지 몫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개가 지금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지금 뭐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인내력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네. 자, 이제 한국인의 멋에로 좀 들어가 봅니다. 한국인의 멋, 앞으로 이제 그 그림을 보실 때는요, 한국인의 고결미, 익살미, 그윽함, 애정, 너그러움, 깨끗함, 함초롬, 결을, 눈부심, 미소, 장엄, 따사로움, 담백함, 화사함 이런 각종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네. 자, 저거는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넘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실 때 한국인이 그래서 주의적이라는 말을 쓰죠. 의지할 때 의자, 뜻의자, 주의적. 그래서 동양의 예술은 감성적이 아니에요.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주의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고 사람의 정념이 들어가고 또 한 개인의 자존심이 들어가고 또 한 개인의 모든 추억과 과거가 송두리째 들어가고 야망이 들어가고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화, 특히 조선시대의 그림들은 대부분 선비들의 어떤 굴곡, 그 다음에 그 부침,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사약을 받고 귀향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자, 노교 귀면화, 이제 일종의 저기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기왓잔 옆에다가 붙여서 이런 악귀를 쫓는 그런 성물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뿔이 2개가 있고요. 뿔이 2개가 있고, 뿔이 그래서 어렸을 때는 뿔이 2개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도깨비는 이제 그 귀신들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대개 천신, 지신, 인신, 지신으로 나누면서 천신 셋, 인신 셋, 지신 셋. 그 중에
지신에도 끄트머리에도 낄까 말까 하는 게 도깨비예요. 도깨비. 그래서 도깨비는 어떻게 보면은 소속도 없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래고 또 아이들은 그 도깨비 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소름이 돋는 그러한 된 것이며 도깨비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신에서 땡깡을 부리는 그러한 악귀들을 쫓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걸 집에다가 장치를 해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초상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많이 보던 작품이죠. 윤두서의 작품입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이에요. 윤두서. 윤두서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은 최초의 어떤 그런 작가라고 볼 수도 있는 해남 윤씨. 다산 정약용의 외갓집이에요. 다산 정약용의 외갓집. 다산 정약용의 증조 외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든가 그래요. 그 윤두서. 굉장히 성깔 있게 생겼죠. 그리고 본인이 자기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한 올 한 올을 마치 따 붙인 것처럼 이걸 그렸어요. 세필로. 자, 우리나라 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초상화입니다. 이황 선생, 율곡 선생, 그다음에 세종대왕, 그리고 신사임당. 그리고 이제 10만 원짜리는 누가 들어올까요? 저런 분을 그릴 때도 그때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이채라는 사람이에요. 이채라는 다 선비들이죠. 이채. 제가 이제 따로 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런 그 선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환경과 주거 공간과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저때 소상화를 왜 저런 표정으로 썼을까? 저 때는 무엇을 기다렸을까? 또 어떤 그 마음의 상태였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책임. 요 옆에 사람은 그 유명한 송시열입니다. 우암 송시열. 권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최고의 권력자로서 임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역할을 해왔던 우암 송시열. 우리나라 노론의 영수. 우리나라 당파는 크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눕니다. 한양에서 볼 때 동쪽을 영남 쪽을 동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지역을 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수는 퇴계 이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호 지방의 대표적인 선수는 율곡입니다. 율곡 이이. 율곡 이이 가운데서 이이의 그 계열에서 두 개의 파가 나눠지는데요. 그 두 개의 파가 노론과 소론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권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정권이 정당이 4개가 됐다 하더라도 대개 우리가 2개 파로 보잖아요. 2개 흐름으로. 그런 것처럼 동인과 서인의 흐름의 가운데서 동인 가운데서는 남인과 북인이 나눠지고요. 서인 가운데서는 노론과 소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인물들을 볼 때는 항상 사색 당파 중에서 동인, 서인 그 중에서 그 안에 동인 가운데서 남인, 북인 또 서인 가운데서 노론, 소론 이 4개가 사색 당파인데 이 4개 당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후반부에는 주로 노론이 주도했어요. 50% 이상을 노론이 주도했어요. 사도세자 뭐 이런 문제 같은 거 뭐 왕이 뭐 죽고 살고 그다음에 사약을 먹고 또 또 독약으로다가 뭐 왕을 독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파벌 싸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인들을 집어넣었고 거기에 대표적인 또 분이 바로 이 분이에요. 추사 김정희.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 우리나라의 그 다산 정약용과 더불어서 최고의 학자고요. 국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옹방강, 완원이라고 하는 그런 훈고학의 대가, 금속문학의 대가들이 동양 최고의 학자는 김정희다, 추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71세 때
거의 그 1년인가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과천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과천에 추사의 그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팽두부 과강채 그래서 그가 이런 음식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물 이런 그 허접한 음식들이죠. 그 자기가 가장 살다 보니까 가장 내 몸에 유익하고 내 삶에 그래도 유익한 그런 그 먹거리와 존재들은 그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다음에 부부 문제와 아이들과 그다음에 아녀 손자 이런 가족이 나한테는 가장 그 삶에 유익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 그 부처가 썼고요. 자 이제 청자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자의 세계.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 청자, 그다음에 조선하면 백자. 근데 원래 사실 시작은 청자도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푸른 색깔이 아니라 비치 색깔입니다. 이 비치 색깔. 이 비치 색깔을 내는 거가 지금도 못 내요. 이 색깔을. 여러 가지 합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려시대 때 12세기죠. 인종하고 고종, 의종 때 주로 청자가 나오는데 순청자라고 하는 청자와 그다음에 상감청자 이렇게 대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은 뭐냐? 여기 이 모양으로다가 파요. 여기다 파고서 하얀 흙 같은 걸 여기다 채워 넣어요. 그걸 상감기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고기를 파고서 그만큼을 갖다 이렇게 채워 넣어서 그걸 갖다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흙 색깔로다가 그 색깔을 내는 것. 이게 상감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순청자예요. 응? 순청자. 그러니까 아무런 색깔이 없고 그냥 파거나 뭐 색칠하지 않고 그냥 모양새만 만든 것. 이것이 순청자입니다. 순청자. 그다음에 이제 청자죠. 오리연적. 청자 오리연적은 이제 그 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먹을 갈 때 거기다 물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그 채워놨다가 항상 물통을 놓는 것처럼 그것도 멋있는 걸로 해놔요. 그래서 여기가 연꽃처럼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되고 꽃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요. 예. 거기다 물을 붓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통에다가 쑥 집어넣으면은 그걸로 꼭꼭꼭꼭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따를 때는 입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옆에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갖고 먹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백자가 이제 국보 309호 여기는 이게 국보도 그것도 국보인데 백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다랑아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많죠. 근데 저게 쉽지 않아요. 그걸 고 갖고서 거기서 열이 가해지면요 이게 무게 때문에 그게 주저앉아요. 그래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을 잘라요. 그래서 위를 만들고 밑을 만들어서 그걸 붙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 쉬울 것 같죠? 근데 그게 이음새도 안 보이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터널을 잘 뚫잖아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터널을 아무리 길어도 양쪽에서 같이 뚫고 들어가요. 근데 그건 그냥 쉬울 때 생각하는데 이게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되면은 한없이 가는 거야 그냥 서로. 근데 우리는 이게 10cm가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런 측량 기술과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도 다 잘 뚫죠. 예. 자, 일단 그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붙입니다. 청자냐 백자냐 그 맨 앞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법이 상감 기법이냐 무슨 분청이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의를 그 다음에 집어입니다. 운항문, 무슨 문 이렇게 문의 붙여요. 그 다음에는 이 용도 매병이냐 술잔이냐 주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매병이야. 예. 여기다 꽃병이지 꽃병. 예. 자
이거 국보 68호네요.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운학이니까 구름 속에 논이는 학인데 이 학들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한번 보실래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학하고 밖에 있는 학, 원 안에 있는 학하고 원 밖에 있는 학이 차이가 있죠. 이건 전부 하늘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놈들은 전부 땅을 향해서 내려가죠. 저것이 굉장히 큰 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지, 하나는 비천. 이러한 논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거리, 책가도라고 말합니다. 저게 그림이에요, 지금. 책장인데 우리는 지금 책만 넣지만 옛날에는 책과 모든 장식품을 같이 집어넣었죠. 그리고 책도 요즘처럼 이렇게 옆으로 꽂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책이 이제 한 질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갖고 한 세트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한 판씩. 그걸 권이라 그래요. 한 권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책가도. 이건 민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책가도. 그래서 책을 직접 놓는 책가도도 있을 수 있지만 병풍으로 그것을 이미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병풍으로. 방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집은 책 좀 보는 집이다. 가방끈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게 금동 용봉 복례산 향로. 아주 지금 백제 시대 때 무령왕릉에서 나온 건데 아주 저거가 앞으로 주목을 하시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서는 정말 내세울 만한 향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 향로의 부분들 봉황새가 있고요. 여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도교의 산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다 묘사했고요. 거기에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여기서 수련하는 거예요. 여기 보살들이 여기 쪽쪽쪽쪽 산에서 수련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암굴, 석굴 같은 그런 느낌들이죠. 그 다음에 이증이라는 사람의 난초와 대나무, 매란국죽. 동양화 화투에도 보면은 2월에 매화, 그래서 매화와 새가 같이 있어서 그 매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난초가 5월 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국화가 있고요. 그럼 화투의 대나무는 어디 있죠? 그래서 저는 12월에 그 선비의 뒤에 있는 그 문양을 대나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는 대나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 그 화투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란국죽 병풍들을 놓으면서 이걸 중심으로 그리는 걸 문인화라고 말합니다. 문인화의 세계. 자, 양귀비꽃입니다. 양귀비꽃. 꽃 심을 때는 피지 않을까 걱정하고 꽃 피면 또한 지는 걸 걱정하네. 피고 지는 건 모두가 근심스러우니 꽃 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겠네. 이규보, 고려시대 때 이규보의 대작가죠. 이규보의 시입니다. 종화, 꽃 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몽룡이라는 작가, 1566년에 태어나서 1617년에 죽은 작가인데요. 월매도. 이렇게 하나의 가지가 쭉 올라가는 것을 일지매라 그러죠. 일지매. 그래서 한 가지가 쫙 펴서 오르는 그런 그 매화. 매화들은 이렇게 가지가 막 솟아오르지만 서로 다투지는 않죠. 일지매, 월매도. 그 다음에 최북의 공산무인도. 공산, 비인산에 사람이 없다. 비인산에 사람이 없다. 이게 공산무인도. 그러나 그 물은 흐르고 수류 화개라. 물은 사람도 없고 산도 비어 있는데 물은 혼자 흘러가고 그리고 꽃도 저울로 핀다는 거죠. 저런 논법이 그거 뭐 뻔한 얘기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시라고 쓰고 뭐 그런가 이러는데 그게
또 이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시의 세계입니다. 보세요. 낙엽 빈산에 가득하니 어디서 간자치 찾을 것인가. 임자 안에 사람에게 물으니 본래 자치가 없답니다. 빈 골짜기에 사람이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피는구나. 이런 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당나라, 소동파, 장적, 눈 쌓여 평평한 언덕 없고 산은 비어 좁은 길에 사람도 없다. 이런 그 정취가, 이런 정감들이 이런 그림을 나오는 거예요. 한강 조어들. 그 한강이 우리 한강이 아니라 찬강에 차다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온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천산조비저려 만산인종멸이라. 여기 유종원의 강설 이거 많이 아시는 거죠. 모든 산에 나는 새도 그치고 모든 산에 사람의 자취도 그쳤다. 고주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고주사리봉이 외로운 배에 사립을 쓴 그 늙은이가 독조 한강 혼자서 낚시질을 하는데 빈강에는 눈만 내리고 독조 한강설이라. 찬눈만 내리고 이런 식의 논리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하러 저기 앉아있을까? 옛날부터 강태공도 그렇지만은 강태공이 한 50년 가까이를 그냥 미끼도 없는 낚싯대를 들고서 거기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강태공이. 결국 주공이 은나라를 망가고 그다음에 주나라를 세운 주공이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꿈에 보고 어디 가라. 그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찾아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꿈에 본.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제 그 국무총리로 모시고 나라를 그게 주나라입니다. 강태공이 낚시하는 게 아니라 낚시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50년을. 조산수라. 그래서 날은 저물고 푸른 산 가득한데 찬하늘 눈 덮인 집은 쓸쓸하기만 하네. 사리문 밖에 개 짖는 소리 들리고 눈부라치는 밤 길손 돌아가네. 그래서 이런 시를 써내면요, 서양 사람들은 뭘 저런 무슨 까먹는 소리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런 거 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합니다. 나는 자연인. 자연인이 되고 싶은 그 꿈들이 옛날 사람도 다 있었고 그런 조건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70%가 산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은 바로 자연인이 될 수 있어요. 출퇴근 자연인도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조건이에요. 빈산이라는 공산무인 빈산. 그 빈 것에 대한 성찰, 빈 것. 사실 건강법의 중요한 건강법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더 플러스 시킬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을 덜 먹을 것이냐. 그것이 마이너스 건강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비우는 것, 그리고 그 비우는 것을 이러한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놓고 나도 비워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위장을 비워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내려놔야지. 이런 것들을 다짐했던 그러한 것들이 작품. 표운사, 금강산에 있는 표운사. 그 금강산 이 봉우리죠. 이 목류도 온도를 마지막으로 지금 뭐 진도가 지금 저긴데 일단 목류도 온도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목류도 온도. 안견의 목류도 원도는 안견은 아시다시피 안평대군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요. 문종이 이제 병약해서 일찍 죽죠. 그러자 그의 아들이 이제 단종이 올라왔는데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이제 정권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양대군의 동생이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안평대군은 우리 문화 뭐 이러한 회화사 예술사에서도 아주 주목받는 분이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그 안평대군이 꿈에 논이뤘다. 도원을 논이뤘던 그림. 몽유도원도. 그래서 이건 그림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가 현실 세계고요.
현실 세계고요. 여기 점점 이 강이 개울이 올라가다가 점점 이제 새길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거기에 이렇게 그 복숭아꽃이 활짝 펴 있는 도원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걸 꿈에 보시고 안견을 불러서 그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니까 안견이 3일 만에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이 화폭에다 담았습니다. 그게 목류도원도입니다. 목류도원도. 그래서 안평대구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사육신대구 막 생육신대구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런 데를 논의면서 시도 쓰고 어떤 그 정치도 논하고 했던 그런 그 학자가 되겠습니다. 서양의 그 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토피아죠. 서양의 그 유토피아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동양의 유토피아는 이렇게 도원, 우리가 조금만 찾아 들어가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금세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견의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이제 볼 때, 자, 당나라 시인 왕유의 도원행이라는 그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은 고깃배로 신한물 따라가며 쪽에다가 나루터를 끼고 있다. 붉은 꽃 아름다운 목소리가 뭔 줄 모르겠다. 그다음에 푸른 시내를 다 지나가고 산굴에 좀 후미지고 우스카더니 갑자기 굴이 확 트이고 전망이 넓어 보여 평원을 만났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봤더니 집이 있는데 집집마다 꽃과 나무가 산재해 있고 나무꾼들로 처음으로 한나라 된 이름을 알려주니 도안 주민들은 진대의 옷 모양을 바꾸지 않았다. 진나라 때 난을 피해서 도망 들어오던 사람들이 진나라 옷을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속세에서 이 세외로 들어와 전원을 건설했던 것이다. 달빛 밝은 숲수합에 창문을 고요함을 흐르고 해 떠오르는 구름 속으로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뜻밖의 속세 사람이 왔다는 소리에 앞다투어 몰려와서 너도 나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고향 소식을 그 진나라 거기 우리 고향 거기 어떻게 됐어? 다 가봤어? 뭐 물어보는 소식. 날이 밝자 마을 골목골목 떨어진 꽃잎 쓸어 살인문 열고 해질 무렵이 되자 어부와 나무꾼들 배 타고 돌아든다. 당초에는 나리를 피하고자 인간 세상을 떠나왔거늘 선경을 이루어내는 마침내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동굴에 나와 귀한 것은 도 이뤄 삶 넓고 물 건너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집을 떠나 시종 오랫동안 도안을 논일고 싶도다. 성경 도안을 식별하지 못했으니 그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그 지난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미래 시간들도 보장할 수 없죠. 지금 이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만약에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다, 누구를 만나겠다 하는 것이 나의 현실인 겁니다. 내일의 현실이죠. 그 현실도 모레가 되면 또 없어지는 거죠. 과연 우리의 삶의 도원은 어딜까? 우리의 삶의 이상향은 어딜까? 내가 이상향으로 살 수 있는 나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우리의 조선의 그림들을 살펴보았습니다.